보려면, 그죠? 개념이 거의 중구난방으로 기본적인 개념이 제대로 세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그냥 찍어서 맞춘다? 안 되겠죠. 수능은 어차피 여러분이 고3 때 보는 거고, 그지? 고1 때는 이게 내신에 들어가. 그리고 내신의 합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가하면, 그지? 수시로, 그지? 원서를 먼저 써낼 수 있는 거야. 쓰고 나서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시로 대학 어디를 썼지만 그 대학이 뭐 수능 최저를 원하는 대학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대학일 수도 있으니까 뭐 여러분의 내신의 전체적인 등급의 합산만으로도 충분히 그 내신의 등급 합산이 좋아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선점은 해놓을 수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여기 입시에 관련된 부분을 돌아가실 때 이제 입시 부분은 나보다 남자 원장님이 더 썰을 잘 푸시는 거 알죠? 남자 쌤들이 남자 선생님이 수업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실 때 이러이러한 선배들의 경험치가 있었고 이렇게 나는 준비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 좀 귀 담아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합각 1하고 통합각 2 이 두 개의 교재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건데 현재는 2부터 먼저 들어가요. 왜 2를 먼저 설정했냐? 이 내용이 보다 조금은 소프트해.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소프트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 내일 남자 원장님이 뭐 산화 환원이랄지 그 화학적인 부분에 이곤에 들어있는 내용을 들어가시긴 할 거야. 산화 환원. 근데 이 화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중2 때 배웠던 원자 이온의 개념, 이온 결합하고 고무 결합이라고 하는 통합각 1에서 배웠던 내용 요소에서 2까지도 쭉 연결돼. 여러분이 중2 때 배웠던 이온 그 다음에 뭐 원자 분자 개념 있죠, 그죠?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했을 때 이온식 써보는 거, 화학 반응식 완성시켜보는 거 중3 때 했었죠. 이제 저랑 같이 했던 분은 중학교 3학년 때 화학 반응식 완성시키는 거 선생님 완전 개쉽죠, 개껌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친구도 있고 그러지 못하고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제 제가 중2 때 잠깐 공부 안 했어요, 좀 나댔거든요. 이러신 분들은 솔직하게 본인이 내가 이 개념이 좀 빵꾸가 맞아 있다 하신 분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촘촘하게 개념을 메꾸고 올라가시면 좋겠다 라고 꼭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 기본 구조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또 나오고 고등학교 그 통합과학 2에서도 또 나와. 산화 환원하면서도 또 나오고 고1 때 이온결합, 고무결합, 옥텟 규칙 옥텟을 설명할 때 또 나오거든. 그죠? 우리는 이제 많이 들어봤던 것이기 때문에 익숙해서 이거 되게 쉬워, 되게 쉽다라고 느끼기 전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자, 목차는 다행히도 이 2라고 하는 책에 1곤과 2곤이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오늘 목차를 배우려고 온 건 아니잖아. 그치? 목차를 공부하러 배운 건 아니어서 보시면 지금 통합각 2의 차례에선 일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합각 2의 차례. 통합각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내용 요소가 싹 다 번복되어 있습니다. 통합각 2의 차례를 보시면 물화생지 내용들이 어디서든 다 번복되어서 존재하는데요. 이 물화생지 내용들 중에서 자, 화학 변화할 때 그 부분 할 때 중학교 2학년 때 내용이 중학교 2학년 거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알려드렸던 부분이고요. 중2 거 산화 환원이랄지 고1 거 내용. 그 다음에 여기 생태계와 환경 파트랑 지구과학 부분하고 생물이 번복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단원 1도 지구 환경 변화와 생물 다양성도 지구과학으로 생물 부분이 번복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태양에너지랄지 이제 여러분이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 과학과 미래 사회라고 하는 여기에요. 지금 선배들 교육과정에서 없었던 부분, 감염병이랄지 PCR 하는 거, 또는 여러 가지 뭐 중학교 때 도핑 테스트,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건 들어봤겠지만 그 크로마토그래피보다 조금 뭐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거, 코로나 검사 있죠? 그런 것의 원리랄지 그런 거, 감염병들은 뭐가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우리 되게 그 사물 로봇 같은 거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키오스크들도 대부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요즘은 생성형 AI라고 해서 대부분 다 뭐 간단한 로봇도 코딩으로 금방 만들잖아요. AI들 이용하면. 그러니까 이런 미래 사회에 우리가 어떤 윤리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걸 수능에서도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단원이 이 소단원 하나 정도가 더 추가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서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 여기 위에 있는 4개 단원 여기 나머지 3개 단원들은 선배들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나왔던 부분이고 조금 더 이 내용들은 하이탑 고율통합과학에 조금 더 많이 깊게 되어 있는 부분이야. 조금 설명을 듣고 개념이 좀 약하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뭐 15년 개성교육과정 거 하이탑 고등통합과학을 또 따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라고 알려드려 보는 거고 일단은 수업 듣고 수업 시간에 자지만 말고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조금 더 얻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하면 정말 좋겠지만 지구 환경 변화 여기 지질시대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생기고 난 다음에 지구상에 되게 다양한 생물체가 생겨서 갔는지 그걸 이해하려면 생물을 먼저 공부하는 게 낫겠어서 어찌됐든 제가 지구과학도 하겠지만 생물을 먼저 이해를 시키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생물 부분을 먼저 변이와 진화를 설명을 하고 지질시대 부분을 들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18쪽이에요. 쪽수도 18쪽이죠. 날씨도 오늘 굉장히 18스러운데 자 그래서 18쪽을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혹시? 뭐 남자 선생님은 언제 들어요? 이런 건 수업 시간에 안 들은 거죠. 남자 선생님 내일 오신다라고 했어요. 남자 선생님 너무 많이 찾으시니까. 그래서 18쪽을 먼저 공부를 하겠다. 자, 일단 보시면 일단 변이와 자연 선택에서 진화와 생물 다양성에서 나오죠. 진화와 생물 다양성. 진화와 생물 다양성. 선생님 근데 저 진화와 생물 다양성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생물 다양성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처음 듣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가장 이제 여기서부터 뇌가 제일 프레시한 중이들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거 언제 배웠어? 생물 다양성? 맞아요. 중1 때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어요. 선생님 저 1학기 때 거의 놀아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진화와 이제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배울 건데 여기서 용어는 여러분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유전 단원 기억나신가요?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단원일 수도 있고요. 이제 막 들어간 단원일 수도 있고 시험 범위 어떤 단원일 수도 있지만 자 여기서 유전을 하면서 배웠던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해볼까 해요. 자 어떻게 해서 생물은 진화해 가는가 이거죠. 진화를 이해하려면 그 진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 우리가 뭐 개체를 무엇을 개체라고 하고 그리고 개체군을 무엇을 개체군이라고 하며 변이는 뭔가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변이. 자, 개체는 무엇을 개체라고 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개체는 무엇을 개체라고 합니까?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 하나하나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종도 있고 개라는 종도 있고 고양이, 호랑이라는 각각의 종이 있죠. 그죠? 근데 종은 종이야. 종의 정의는 뭐였어? 중1 때 배웠다. 종의 정의는 뭐야? 무엇을 우리가 종이라고 해? 또 틀어놨더니 춥죠. 거기가 굉장히 바람을 많이 막는 자리입니다. 엄청 추워요 또. 극과 극이야. 여기는 거의 그냥 지구온난화를 바로 느낄 수 있는 자리야. 우리 학원에 지금 틀잖아? 겁나 추워. 끄잖아? 겁나 더워. 여기 특히 지구온난화 자리라고요. 극과 극의 자리. 자, 너무 추우시면 절로 가시길 권장드립니다. 괜찮아요? 감기여서 그냥 펄럭대는 거야. 알았어. 자, 저 종의 상의가 뭐였어? 종. 무엇을 종이라고 해? 땡. 종이야? 생물에서 말하는 종 뭐야? 종. 변이가 같은 거. 변이 같은 거? 무엇을 종이라고 했어? 염색체 수학도. 염색체 수가 같다고 최근에 또 배웠다고 또 하시네요. 자, 염색체 수가 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종은 아니죠? 그러네. 토마토도 12개. 뭐도 12개니까. 뭐 종의 정의가 뭐였어요? 둘이 이렇게 했을 때 그 특기가 나와. 너무 야구 생각하는데 야구 생각나는 거 아니죠? 네, 특기가 뭐예요? 나오는데. 좀 우리 고급지게 얘기합시다. 고급지게. 둘이 번식. 이렇게 했을 때 하지 마시고 뭐 번식 그지? 그러니까 둘이라고 표현이 좀 고르겠네. 자연의 상태에서 교배하여. 오케이? 자, 너무 조언하지 마시고요. 자, 자연의 상태에서 교배하여 맞죠? 자연 상태에서 뭐에서 번식하여, 생식하여, 그죠? 자연의 상태에서 자손을 하는데 그 자손 또한, 그죠? 그 자손 또한 생식 가능한 자손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노새 기억나요? 노새? 네, 노새는 종이라고 볼 수가 없었죠.
말하고 당나귀를 교잡시킨 거니까 강제적으로 그냥 이제 뭐 그 뭐지 대리 말한테 이제 그 수정된 수정란을 이제 주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게 한 거거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자손을 낳았지만 그 자손이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다. 그럼 종이 아닌 거야. 오케이? 이 태어났던 자손도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최소 단위, 분류의 최소 단위, 생물 분류의 최소 단위. 그거 우린 종이라고 해, 종. 오케이? 근데 이제 종이 사람이라는 종, 고양이라는 종, 그러니까 사람하고 고양이가 자연의 상태에서 교배해가지고 자손을 못 낳는다고요. 오케이? 고양이 따르고 사람 따르고 개 따르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그럼 변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변이. 여러분 최근에 지금 유전을 배우고 있는 것처럼 개체는 하나하나야. 그러니까 종이 서로 다르지만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하나. 생명체 하나하나. 이해되기 쉽게 생각하신다면 생명체 하나하나. 개미도 개체 하나. 그지? 나도 개체 하나. 그지? 근데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 뭐 이렇게 멍멍이 하나가 있다. 이제 뭐 이렇게 바둑이? 보통 이름을 뭘 하지?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 뭐 뽀삐? 뽀삐. 그지? 뽀삐도 그 개체 하나야. 개라는 개체 하나하나가 개체라고 하면 무엇을 그럼 개체군이라고 하냐면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일정 지역 내에 살고 있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 그러니까 동일한 생물종, 일정 지역 내에 살고 있는 동일한 생물종으로 구성된 집단.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유하면 좀 그러긴 하지만 뭐 호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열대 사바나에, 그지? 호랑이, 아빠 호랑이가 있어. 그 아빠 호랑이에 이제 뭐 사랑을 나눴던 그 엄마 호랑이가 있어. 거기서 자손이 태어나. 이제 새끼 3, 그지? 그러면 그 일정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아빠 호랑이, 엄마 호랑이, 새끼 호랑이 1, 2, 3 얘네들은 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호랑이라고 하는 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랑이 개체군 하나야. 돼요? 그리고 호랑이 개체군만 있겠어요. 그 열대 지역에 호랑이의 밥이 되는, 이제 먹이가 되는 토끼. 그죠? 이쁜 저기 새끼 토끼가 있고 또 다른 이 토끼의 아빠 토끼, 엄마 토끼, 그죠? 그 자손의 사돈의 팔촌 토끼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열대 초원 지역이긴 하지만 호랑이라고 하는 개체군도 있고 또 뭐도 있어? 토끼라고 하는 개체군도 각각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자, 개체군은 뭐 A 개체군, B 개체군 각각으로 나누면 A라고 하는 종으로 이루어진 개체군, B라고 하는 종으로 이루어진 개체군, 여러 개체군들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러니까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 기린 개체군 듣고 있어요, 성덕씨? 기린 개체군, 사슴 개체군, 그죠? 호랑이 개체군, 그죠? 그죠? 그다음에 하마 개체군, 그죠? 사자 개체군 등등등이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개체군들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개체군들이 일정 그 열대 사바나 지역에 같은 일정 지역에 개체군들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럼 그것들 뭐라 할까? 중1 때도 배웠을 수 있어. 여러 개체군들이 한 장소에서 모여 살아. 왜냐면 어차피 모여 살 수밖에 없어. 왜? 포식과 피식 관계에 의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태계. 근데 생태계를 보다는 조금 더 좁은, 생태계는 여러 환경까지도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생태계보다는 조금 더 좁지만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서 살고 있어.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개체군의 먹이가 되는 개체군 A가 있고, 그죠? 뭐 호랑이 개체군, 그죠? 얘 먹잇감이 되는 사슴 개체군 C가 있겠지. 먹고 먹히는 관계는 먹이 사슬이야. 먹고 먹히는 관계들은 먹이 사슬인 거고, 토끼 개체군도 있고요. 그죠? 그런 일정 지역의 개체군들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걸 줄여서, 여러분 줄임말 많이 잘하잖아요. 그 힌트. 힌트 두 글자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개집은 또 뭔 집이냐? 개집은 또 이상하게 줄였다. 개집이라기보다 군집. 네, 맞아요. 여러 개체군들의 집단을 다 줄여서 어떻게? 개체군들의 집단, 여러분 줄임말 많이 만들잖아요. 군집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있는 그런 요소들을 우린 군집이라고 하더라. 군집. 그리고 그 군집들이 생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물군집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쉽지? 그지? 되게 자 어렵진 않은 부분일 거야. 생물군집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방금 설명할 때 생태계를 이야기한 건 그 생태계에 대해서는 역할에 따라 소비자, 생산자, 분해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역할에 따라 나눠지죠. 생산자는 당연히 무기양분이랄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유기양분으로 만들어내는 생물들, 식물들이 되어 있고 그 식물이 먹고 먹힌 단계에 따라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먹고 살 거고 걔가 죽었어. 그러면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겠지. 분해자가 되어서 분해자의 도움을 받아서 자연으로도 이산화탄소라든지 등등이 되어서 돌아갈 거고 역할로 따졌을 때는 이런 생물 군집들을 소비자, 생산자, 분해자 이렇게로 나눠볼 수 있는 거고 여러 생물들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그지? 그것들을 우리는 생물 군집 그들이 살 때 그냥 혼자서만 살 수는 없잖아. 그지? 생산자가 생존하려면 뭐 있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생물 군집들이 살아나게끔 하기 위해서 배경. 이런 얘네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생산자가 먼저 있어줬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생산자가 본인들을 광합성에서 양분 살려면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그죠? 빛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여러분 중1 때 한 거라니까 빛이나 이산화탄소, 물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토양도 있어야 되고. 얘네들 뭐라고 해? 이거. 무기환경 요소. 이 무기환경 요소와 생물군집들이 서로 믹스되어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공간을 생태계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생태계라고 하는 건 무기환경 요소와 이런 생물군집들이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각각의 여러 환경들. 이런 생태계가 하천 생태계도 있을 수 있고 해수 생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저기 담수 생태계도 있을 수 있고 빙하 저 밑에 특정한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좀 갯벌 생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공간들,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 거기에 다 생물종이 그 나름의 환경에서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뭔가 달라진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만약 그 세대에 죽어버렸어. 내가 씨를 뿌리지 않고 만약 죽었다라고 하자. 그럼 더 이상 종이 이어지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생물에서는 자 이렇게 종을 자연의 상태에서도 생식 가능한 자종을 낳아서 또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내 똑같은 종이 대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걸 되게 중요시한다. 그렇게 대가 이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항상 환경은 달라져. 우리가 이렇게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을 줄 알았나? 그렇지 않잖아. 그지? 우리가 막 그 인간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막 열심히 활동을 해서 거의 여름, 그 다음에 가을 끝나고 오늘 갑자기 막 바람 겁나 뒤지게 많이 불잖아, 밖에. 그죠? 이제 겨울이 바로 온 거야, 쉽게 말하면.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어. 이렇게 봄하고 가을이 짧아진 환경에 우리가 막 이제 여름, 겨울밖에 없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적응하지 못하고 나면 이제 막 굉장히 반팔밖에 나 어제 막 더웠으니까 반팔밖에 안 입고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추워가지고 막 얼어 죽어. 그러버리면 이제 그 개체수가 사라지는 거고 그럼 종이 멸종하는 거잖아요. 생물에서 그 종이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건 큰 흐름으로 봤었을 때 되게 엄청 위협적인 거예요. 그래서 생물은 이 전체적인 통합과학의 맥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떻게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그 환경에 적응 가능했던 개체만 또 생식을 해서 자손을 또 나아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세대가 계승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종이구나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우리가 종에 대해서를 좀 이해했다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종이 다양해지고 있는 건지를 진화학적인 측면으로 이해해보자는 거지. 처음부터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정의 내렸던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진화는 하루 한순간 다음날 내가 진화할 거야! 해서 딱 진화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요. 아주 오랜 시간이 누적되고 쌓여져서 처음에 있었던 이 종으로부터 종이 거의 분화될 만큼 다양한 생물종이 생기게 된 걸 그걸 우린 진화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과 시간이 쌓여서 처음과 끝을 나중에 비교해봤을 때 이렇게 달라졌구나 보는 거죠. 혹시 약간 지구과학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던 것 중에 거의 곤충들은 중생대라는 세대에 많이 등장을 했었죠. 여러분 어릴 때 곤충 많이 좋아하셨죠. 남자들 특히 티라노사우루스 메소사우루스 막 나온 거 막 이렇게 신기하면서 엄청 좋아했을 건데 걔들은 지금 시대엔 살고 있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런 파충류와 같은 공룡들이 어떻게 지금 세대와 같은 환경에서는 적응하지 못했고 걔네들이 멸종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이후에 왜 포유류라는 우리 대부분 이제 엄마 뱃속에서 좀 키워져 태어난 포유류가 번성하는 시대에 도래했는지를 이렇게 크게 진화의 측면으로 우린 이해해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큰 맥락으로 배우게끔 하기 위해서 서론을 좀 길게 여러분 거기에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을 좀 먼저 설명했어요. 개체군과 군집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군집을 넘어서 생태계까지. 그죠? 이 군집이라는 개념, 개체군이라는 개념은 다음번 생물하면서도 또 개념이 나오니까 일단은 칠판을 좀 지워볼게요. 되겠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책에 보시면 18쪽에 보니까 일단 변이에서 나와요. 변이. 같은 종의 개체에서부터도 나오는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하더라. 우리가 어렵게 느끼면 변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그냥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의 동생들에도 여러분의 형 동생 사이에서도 조금 차이를 느껴볼 수 있어. 나보다 우리 언니는 피부 색깔 톤이 조금 더 진한 편이야. 어두워. 나는 조금 밝은 편이고 형질 차이, 피부색 톤의 차이가 있죠. 그죠? 예를 들자면 이제 후천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미안하다. 자, 오빠는 한창 호르몬이 정성기니까 코 주변으로 굉장히 여드름이 좀 많이 나와 있어. 그렇지만 저 형태가 계속 그러는 경우는 없죠. 근데 이제 저 오빠의 누나는, 그죠? 얼굴이 깔끔해요. 여드름 없다고요. 별로 코 주변에. 그죠? 이렇게 개체들에서 나오는 형질의 차이도, 그죠? 이걸 다 뭐라 한다고? 변이라고 한다. 그죠? 내가 원래 쌍꺼풀이 없었는데 다음날 쌍꺼풀을 만들어야 되겠어. 삐삐삐 갖고 피부과에 이렇게 약속이 왔고 몇 개 쫙 찝으면 되겠죠. 그래서 하루 만에 쌍꺼풀이 많이 생겼다고 하자. 그죠? 쌍꺼풀이 없었는데 쌍꺼풀이 생겼어. 이것도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질 차이. 쌍꺼풀이 없었는데 쌍꺼풀이 있네? 그것도 변이야. 그죠? 쌍꺼풀 있는 사람, 쌍꺼풀 없는 사람, 그것도 변이. 그지? 그래서 형질의 차이들을 다 우린 변이라고 합니다. 형질의 차이. 그죠? 변이의 원인을 우리가 그러면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개체간, 개체라는 건 같은 종이라는 개념을 품고 있는 거죠. 같은 종 내에 서로 다른 개체 간의 형질의 차이를 우린 그걸 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변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변이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쌍꺼풀 수술, 그죠? 가능하잖아요. 변이의 원인이 생길 수 있죠. 그죠? 첫 번째는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변이의 원인이 생길 수 있어. 없었는데 쌍꺼풀이 생기구나. 그죠? 그리고 내가 정말 미미하긴 하지만 약간의 보조개가 들어가. 진짜 약간이야.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약간의 보조개가 들어가거든. 이 보조개가 원래는 아예 없었어. 선생님 그게 보조개요 하는 눈빛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 보조개가, 우리 언니는 자연 보조개가 있거든요. 왠지 이제 보조개 들어가면 이쁘잖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보조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되게 이쁘잖아. 어릴 때 되게, 우리 언니가 3년 차였는데 나랑 나이를 비교했을 때 되게 부러웠어. 그래서 어릴 때 막 수술 팠어. 내가 진짜 진짜 야, 돈 번 거야. 요즘 보조개 수술도 하는데 나 돈 벌라고 막 수술 팠어. 그래갖고 생긴 거야. 진짜야. 정말이야.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파는 건 의미가 없어. 어차피 피부에 텐션이랄지 이런 게 다 깔아줘서 나이가 들어서 뭔가 형제 차려 얻고 싶다. 그냥 보조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있는 거예요? 아 있네요? 그래 있어요. 있는 거예요 라고 느낄 수 있지만, 네. 이 약간 이렇게 했었을 때만 나타나는데 우리 언니 하지 않아도 말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인디언 보조개 있지. 되게 부러웠어. 양쪽 다 들어가서. 지금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그건 이제 돈 내고 해야 되는 거라. 돈 쓸데없잖아. 자, 그래서 아무튼 어릴 때 너무 부러워가지고 막 찌셨죠. 이런 식의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도 변이는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많이 물어보진 않겠죠. 그죠? 여러분의 변이의 원인들을 물어볼 때는, 변이가 생기는 원인들은 그럼 뭐가 있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이미 그 생식을 하면서 좀 배웠어. 예를 들어 나 아빠하고 엄마가 다 둥근 모양의 완두콩이었어. 중상들이 이제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시험범이었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자, 겉으로 보이는 표현형이 둥근완두였는데 여기서 둥근완두들만 태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둥근완두랑 주름진완두도 태어날 수 있죠. 3대1의 분리비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지? 엄마 아빠를 안 닮은 주름진완두가 태어났네. 그지? 자, 우리가 유전을 공부하지 못하고 모르는 친구들은 갑자기
엄마가 바람 펴서 주름진 완두가 태어났다. 딴집 자식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딴집 자식이 아니라 이 집 자식 맞죠? 맞죠? 왜요? 생식세포의 조합에 의해서 가능하잖아요. 이 둥근 완두가 잡종이야. 라지알, 소문자. 둥글기를 결정해주는 유전인자와 주름지기를 결정하는 유전인자가 각각 같이 있었어. 그지? 근데 둥근 인자가 주름진 걸보다는 우성이야. 세. 오케이? 그래서 서로 다르게 대립형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잡종의 상황에서도 둥근 것만 겉으로 표현된 거죠. 우성 형질이니까. 맞죠? 자, 그리고 얘도 똑같이 둥근 거와 주름진 거의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를 같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둥근 게 주름진 거에 대해서는 우성이다 보니까 둥근 게 표현된 것 뿐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3학년 2학기 거에 유전을 배웠던 이유는 왜 이 유전을 배운 거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예상 가능한 형태는 아니라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흐름의 전부 다는 아니야. 그걸 결정해주는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립 유전자의 조합에 의해서 어떤 게 열성이 형들이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엄마 아빠 세대는 다 둥근 거와 주름진 거를 가지고 있는 대립 유전자를 서로 이렇게 갖고 있었어도 둥근 게 우성 형질이다 보니까 둥글게 표현됐고 둥글게 표현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엄마와 아빠가 두 종류의 생세포를 각각 생성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 엄마도 둥근 거를 결정하는 생세포, 주름진 걸 결정하는 생세포 각각 두 종류를 만들어주고, 그죠? 얘도 두 종류를 만들고, 생세포를. 그죠? 그럼 그들의 조합에 의해서 뭐가 태어나서 주름진 완두가 태어날 수도 있지. 그치? 주름진 완두가 태어날 수 있지. 그러니까 유성생식 세포의 유성생식 과정에서, 유성생식 과정. 유성생식이 뭐야? 지금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생식세포 분열에 의해서 자손을 태어나게 하는 걸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거야. 무성생식은 이제 왜냐면 여러분이 첫 수능을 배우는 세대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선배들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서 통계상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쉬는 시간에 근데 여러분 좀 늦게 와가지고 좀 잡아오신 시간이 들이는 게 좀 나쁘신 분들이네요. 자, 이따 쉬는 시간에 끝나고 와서 바로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의 차이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네,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그대로 합시다. 자,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유성생식하고 무성생식을 얘기하다가 잠깐 끊고 쉬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우리 수능 선택형에서 그죠? 기억, 니은, 디귿, 보기의 내용이 여러분이 중학교 때를 거쳐서 공부를 했다 싶은 것들은 또다시 나와요. 분명 여러분이 지금 3학년 2학기 거 체세포 분열, 생세포 분열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다면 거기서 체세포 분열한 결과, 그치? 체세포 분열은 똑같은 나의 체세포에서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치? 다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 결과 뭐예요? 동일한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동일한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여러분이 요만했거든요. 50cm만 했어요. 근데 평생 50cm에 3등신으로 사나요? 머리, 몸통, 배 3등신으로? 너무 상상도 하기 싫어. 3등신보다는 지금 약간 6등신, 7등신, 8등신으로 가고 있죠. 머리에 세포 분열 좀 더디 일어나고 계속 머리가 자라는 친구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머리에 세포 분열 좀 더디 일어나고 몸통에 세포 분열이 많이 일어나면서 머리는 좀 작아지고, 그죠? 머리는 좀 작아져야 될 건데 머리는 좀 작아지고 몸통만 커지는 경우의 친구들도 있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개체가 커가는 거 그거 뭐라 합니까? 두 글자로. 진화, 에이, 발전, 우리 시험 보면 뭔또 발전이야 뭐 이렇게 생장. 그치? 체세포 분열한 결과 동일한 세포의 수가 자라나서 여러분은 생장을 합니다. 그죠? 오케이? 근데 단세포 생물, 그죠? 한 개의 세포가 온전한 개체인 단세포 생물도 있었지. 그지? 세균이나 아메바 같은, 그지? 세균이나 아메바 같은 얘네들은 얘가 어느 순간 얘의 정보를 똑같이 그대로 카피를 하고 난 다음에 원본과 카피본이 있어요. 나를 닮은 내 새끼예요.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거죠. 그죠? 그래서 단세포 생물들은 체세포 분열한 결과 우리는 뭘 하게 된다라고 배웠어요? 생식. 네, 생식을 하게 된다라고 배웠어요. 오케이, 번식과 생식.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단세포 생물들이 나를 닮은 똑같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나의 자손, 왜? 한 개가 온전한 개체니까. 이런 생식을 우리는 무성생식이라 하는 거야. 생세포를 안 만들었잖아, 지금. 정자와 난자 같은 생세포를 안 만들었잖아.
생세포를 만들지 않고 그들의 수정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내 세포에서부터 똑같은 세포 하나가 또 만들어진 거잖아. 그런 걸 우리는 무성생식이라는 거야. 생세포를 만들거나 그런 것 없이 일어나는 자손을 만들어내는 과정. 세세포 분열 자체가 생식인 거. 무성생식이고요. 무성생식.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고정한 개체들은, 즉 유성생식하는 개체들, 즉 유성생식은 뭐라고? 유성생식은 생세포를 만들고 그들의 수정에 의해서 태어난 거. 그들의 수정으로 태어난 거. 자손이 태어난 거. 그거 우린 유성생식이라고 한다고. 아빠 쪽에서도 생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자를 만들고, 엄마 쪽에서도 생세포 분열을 통해서 난자를 만들고, 그 난자와 정자가 랜덤으로 무작위적인 수정을 통해 어떤 정자가 어떤 난자로 수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정이 돼서 태어나는 거. 아빠로부터 정보를 받긴 했지만 똑같은 확률로 항상 똑같은 걸 받는 것도 아닌 거죠. 엄마도 마찬가지. 엄마 쪽에서 체세포 분열로 난자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똑같은 엄마의 정보만 동일하게 그 조합만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유성생식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달라진 환경에 적응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유성생식은 유전자 다양성을 갖고 있어서, 그치? 유성생식의 경우는 오히려 훨씬 더 진화에 유리하다. 이 정도. 그죠? 그래서 무성과 유성생식에 대한 개념을 잡아들인 이유를 진화적 측면에서 왜 그렇게 유성생식이 조금 더 진화 유리한가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엄마 아빠로부터 똑같은 걸 다 동일한 확률을 항상 받으라는 법은 없고, 그 받는 과정에서 엄마로부터 정보를 아빠로부터 정보가 반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또 정보가 되게 다양한 형태의 가능성으로 만나서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달라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유전 정보의 풀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성생식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아까 변이 원인을 얘기하다가 형질의 차이가, 개체 간 형질의 차이를 우린 변이라고 하고, 변이의 원인에 가장 쉬운 예로 변이의 원인들을 꼽아봐라 라고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성형, 수술, 후천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형태의 변이의 원인 중에서는 방금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생세포가 만들어진 과정에 의한 조합, 그죠? 유성생식 때 그 생세포의 조합에 의해서 엄마 아빠하고는 다른 표현형의 자식이 태어날 수 있다. 그죠? 둥근한두지만 엄마 아빠하고는 완전 다른 표현형에 의해서 태어날 수 있죠. 주름식.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유성생식에 의한 조합. 유성생식 과정에서 다양한 생식세포의 조합. 조합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죠? 변이의 원인, 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표에 두 번째 거를 제가 먼저 설명했어요. 표는 지금 두 개만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했던 유전자 차이의 원인이 나와 있는 부분 중,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변이의 원인은 제가 큰 카테고리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형질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원인 중에 가장 크게는 후천적인 노력, 이거는 유전적인 정보를 달라지게끔 한 건 아니잖아. 내가 원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달라지게끔 해서 이제 뭐 성형수술을 한 건 아니잖아요. 겉에 있는 형태만 찍어가지고 쌍꺼풀이 생긴 형태처럼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얘는 유전적인 차이, 근본적인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얻어진 변이의 원인은 아니야. 첫 번째는. 근데 이제 지금 설명하게 된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 돌연변이. 이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야. 유전자 차이의 원인에 해당하는 변이의 원인이야. 유전자 차이의 원인. 오케이? 유전자 차이에 해당하는 그 원인에 해당하는 요인들이 두 가지인데, 돌연변이는 그럼 뭐냐? 얘들아, 돌연변이를 뭐라고 할까? 돌연변이. 무엇을 돌연변이라고 할까? 이거 좀 지울게. 다 썼을 것 같으니까.
어떤 걸 부모에게 도련변이에요? 도련변이?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응. 자손에게 나타나는 현상. 근데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갑자기. 자손에게 나타나는데 갑자기인데 그 갑자기 근본적인 것도 생각해봐야 돼. DNA 유전 정보가 달라져. 예, 맞아. 자, 갑자기 지금 막 누군가 답을 얘기해서 그게 뭔 얘긴가 싶은데, 자, 어버에게 없던 형질이 갑자기 나타나면 도련변이다라고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봐봐, 여러분이 지금 분꽃의 꽃색깔 유전도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아직 덜 배우는 학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맨델 유전 하면서 꽃색깔 유전, 맨델은 대부분 위아래 관계가 명확해서 자손 제1세대 때 둥근한두랑 순종의, 자 복습, 순종의 둥근한두랑 순종의 주름진 한두랑 서로 결혼을 시켰어. 오케이? 맨델 이전의 사람들은 생각했을 때 항상 아빠의 둥근 거와 엄마의 주름진 이 표현형이 항상 표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맨델 이전에 실험하기 전의 사람들은 무조건 이런 자손이 태어날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엄마 아빠 반반이 표현돼. 이게 혼합설이었어. 혼합설. 근데 이제 맨델이 실험을 해보고 순종들끼리 결혼을 시키면 두 개씩 한 쌍을 이루고 있다가 무조건 자손에게 하나하나씩 가서 그들 사이에 우열의 관계가 명확하니까 둘 중에 표현돼서 나오는 형제 하나만 무조건 표현되어 나오는구나. 이 표현되어 나온 게 우선 표현되지 않은 걸 우린 열성이라 하겠구나 라고 그 기준점을 잡아준 거잖아, 맨델이.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놓고 이제 우열관계가 항상 명확한 어떤 대립형질에 대해서 우열관계가 항상 명확한 형태들로만 유전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다고요. 맨델이 거의 지배적인 어떤 유전의 양상을 체계를 세웠으니까. 돼요? 오케이? 근데 유전이 많이 연구되다 보니까 그 다음 과학자들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지만 붉은색 분꽃하고 흰색 분꽃하고 교배를 시켰어요. 그러면 맨델의 우열관계가 거의 대부분 확정적인 형태의 시대적 흐름이었기 때문에 순종의 서로 다른 색깔들의 분꽃들을 교배를 시키면 자손 제1세대 때 만약 붉은색이 나왔다. 그러면 붉은색이 우성이 있구나. 흰색이 막 나왔다. 그럼 흰색이 우성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순종의 붉은색하고 순종의 흰색하고 결혼시켰더니 마치 분홍색 물감에 흰색 물감을 서로 섞은 것처럼 뭐가? 붉은색 물감에 흰색 물감을 섞은 것처럼 뭐가 표현되어 나와? 분홍색 분꽃이 표현되어 나와. 오케이? 몇 번씩을 막 해도 똑같은 실험을 몇 번 거듭하더라도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니라 항상 우열관계가 명확한 형태의 유전 양상만 있는 게 아니고 대립 유전자 사이에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유전도 있나 보구나 라고 이제 그 새로운 기준점을 잡게 된 거죠. 그러니 봐봐, 그냥 겉으로 보이는 표현형, 여기 봐봐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형만 따졌을 때 엄마의 붉은색 분꽃하고 아빠의 흰색 분꽃 사이에서 엄마의 붉은색하고 흰색하고는 전혀 다른 분홍이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버이의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만 그 개념만 알고 있다면 얘를 우린 돌연변이에요 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근데 얘 돌연변이야? 아니야, 얘 돌연변이 아니야. 오케이? 아니야, 절대. 그러니까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어버이의 표현형을 기준으로 해서 어버이에게 없던 형질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 그게 표현형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돼요? 겉으로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색깔이 기준이 되면 안 돼. 어버이의 표현형으로 기준을 잡는 게 아니고 원래는 엄마 아빠의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아니었어. 예를 들자면 이거야. 자, 항생제 알아요? 네. 항생제가 뭘 죽여요? 뭘 없애요? 세균 종류를 없애요. 세균. 대장균이나 포도상 고균이나 이런 세균 종류들을 없앨 수 있는 건데요. 그 세균만 없앨 수 있는 항생제가 되게 다양합니다. 라이벌이 엄청 다양해요. 항생제 종류가 되게 여러 개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항생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왜냐면 세균들이 우리 몸에 침투해서 들어와요. 오케이? 그러면 세균은 우리 식물세포, 동물세포와 다르게 세균의 세포막이 있고요. 여러분 어차피 고일 때 배울 거예요. 세균도 세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세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세포질도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제일 바깥에 세포막도 있어요.
오케이?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게 되는 세포막. 거기에 추가로 세포벽도 있어요. 근데 이 세포벽이 식물세포가 가지고 있는 세포벽하고는 다른 화학적 성분입니다. 누구만, 세균들 종류만 가지고 있는 세포벽 성분의 화학적 이름이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아이예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펩티도글리칸. 그래서 이 펩티도글리칸은 우리 몸에 있는 동물세포에서는 합성이 안 돼. 그리고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균의 수를 이렇게 체세포 분열로 개체수를 늘리려면 최종적으로 세균이 가지고 있는 핵 속에 자신의 DNA로부터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세포벽이 완성이 되어야 제대로 된 딸 세포, 자신의 자손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돼요? 근데 내가 미리 항생제를 먹어도 근데 그 항생제는 펩티도글리칸 합성을 억제해주는 화학물질이야. 내가 먹은 항생제는.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먹었던 그러니까 나의 몸에서 증식하고 있는 세균들만 공격하는 거지. 왜냐면 나의 동물세포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화학적 물질을 안 만들거든. 그치? 그러니까 내 몸에 증식하고 있는 세균들아 너 꺼져라 하고 먹어주는 게 펩티도글리칸 합성을 억제해주는 항생제라. 그죠? 근데 이 항생제의 라이벌리가 되게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균도 지들을 공격하는 항생제 A라고 하는 환경에 처해졌어. 근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애들은 다 죽었겠지. 근데 참 희한한 게 특히나 세균은 지금 현재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손을 만든댔잖아. 왜? 한 개 세포가 온전한 개체인 이런 단세포 생물들 같은 경우는 한 개가 복제돼서 빠르게 체세포 분열해가지고 자손의 수를 늘린댔잖아. 근데 자신의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은 뭐가 많이 생기냐면 실수가 많이 생겨. 20분마다 한 번씩 분열해. 체세포 분열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색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막 카피해가지고 정보를 만들어내야 돼. 예를 들자면 얘네들의 유전 정보가 자 이렇게 세포들이 펼쳐져 있는 상태로 이중 나성 구조의 DNA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던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카피를 하는 과정에서 빨리빨리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복제를 하랬으니까 이게 카피된 거, 이게 카피된 거라고 해봐. 그럼 거기에 있던 정보가 동일하게 똑같이 카피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빨리빨리 카피하다 보면 오류가 생겨. 약간의 오류가. 오케이? 그래서 유전 정보에 차이가 생기는 거야. 유전 정보의 차이. 오케이? 얘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혹시 DNA 기억나요? DNA? 염색체 배웠던 기억나요? 사람의 핵 속에는 염색체가 있고 그 염색체는 이렇게 막대기 모양처럼 딱딱한 세포가 분열할 때 복제된 다음 돌돌돌 동여맨 구조예요 라고 배웠죠. 그쵸? 근데 얘를 확대해보면 어떻게 이중 나성 구조의 DNA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 DNA의 일부의 정보들이 히스톤 단백질에 돌돌돌 꼬여매져 있어. 여기 단백질에 2바퀴 반 정도씩 동여매져 있는 거야. DNA 정보들이 이렇게. 오케이? 이걸 내가 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렇게 비유를 해줬어. 생명체라면 세포의 핵 속에 모든 유전자가 DNA 상에 다 들어있어. 엄마와 아빠부터 정보를 반반 받아서 다 들어있어. 오케이? 다 정보를 동일한 형태의 정보를 싹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정보가 여러분의 옷으로 비유하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든 옷이야. 나에게 있는 모든 계절의 옷. 근데 그 모든 계절의 옷을 옷장에 다 항상 널려놓고 입나? 그렇지 않지. 지금 이제 여름 반팔은 조금씩 정리해서 좀 집어넣겠지. 버리진 않잖아. 물론 이제 정리하다가 좀 많이 누래진 뭐 흰 티 같은 경우는 엄마가 버리고 새로 사겠지. 근데 기존에 있던 옷을 정리를 해서 그죠? 옷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지? 이제 조금씩 추워진 것 같다 싶으면 겨울옷을 꺼내고요. 그 겨울옷 꺼낼 때 잘 관찰해보면 진공 압축팩에 엄청 압축이 되어서 있던 걸 뿅 빼낼 거야, 엄마가. 그리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겨울이 지났다고 해서 그 겨울의 옷을 다 버리나? 아니죠. 잘 정리해서 다시 압축해서 넣어놓죠. 다음번에 또 꺼내 입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옷들과 똑같아. 여러분의 유전자는 엄마, 아빠로부터 모두 다 물려받은 유전자가 여 안에 다 들어있어. 핵 속에. 싹 다 들어있는데 모든 세포가 그 모든 정보를 다 실시간으로 다 쓰진 않는다고. 내가 지금 이 계절이 현재 겨울이면 겨울옷만 주로 꺼내 입겠지. 여름 옷은 다음번 여름이 될 때 꺼내 입겠지.
그치? 그래서 여름 옷 같은 경우에 유전자, 지금 당장 자주 사용하지 않은 유전 정보들은 현재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유전 정보들은 어디다가 이 히스톤 단백질과 같은 실패에다가 돌돌돌 동염해서 응축을 시켜 놓고 있다고. 돌돌돌 동염해서 응축시켜 놓고 있다고. 오케이?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유전 정보는 이렇게 펼쳐 놓고 있다고. 내가 지금 자주 사용해야 하는 겨울철의 옷들은 펼쳐놔져 있어. 오케이? 그게 이제 엄마 아빠부터 물려받은 정보인데, 거기에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ATGC, TTA, 블라블라블라 정보들이 막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어. 근데 얘가 굉장히 빨리 복제하는 과정에서 뭐가? 이 지금 무엇도, 대장균들도 이런 형태로 자신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원래 원본의 엄마로부터 물려받았던 정보들이 온전히 다 들어있는데, 그 온전히 똑같은 정보를 똑같이 카피해야 되는데 막 빨리빨리 복제를 하되 정보를 빨리빨리 복제하는 과정에서 하나를 빼먹고 복제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하나를 빼먹고 복제하게 되면 그 정보가 제대로 발현이 안 되겠지. 그런 걸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 걸 돌연변이. 육안으로 봤었을 때 겉으로 보이는 엄마 아빠가 분홍색, 엄마 아빠가 붉은색 봄꽃, 흰색 봄꽃이었는데 엄마 아빠랑 안 닮은 분홍색 꽃이 나왔어요. 이걸 돌연변이라고 하지 않아. 그거는 유성 생식 과정에서 다양한 생세포 조합에 의해서 태어날 수 있는 가능한 표현형의 형태야. 오케이? 근데 원래 엄마 아빠로부터 가지고 있던 유전자 정보가 ATGC, TTA, 블라블라블라 그 정보들이 쭉 결정적으로 그대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걸 똑같이 카피해야 되는데 거기서 살짝 하나를 빼먹는다거나 살짝 두 개가 빠져버렸다거나 그 원래 있었던 형태가 다른 형태로 끼워져서 배열이 바뀐 거야. 그런 걸 돌연변이라고 해. 오케이? 유전자의 염기 서열 변화. 여러분이 뭐 자외선에 오래 노출됐다거나 그 뭐 방사능에 피폭됐다 보니까 뭐 암이 걸린 환자가 많다거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슈거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사능이랄지 또는 뭐 우주 오로라에 많이 노출됐다거나 등등등 그렇게 에너지파가 높은 형태에 노출되게 되면 원래 엄마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유전자 배열 서열들의 염기 배열 서열의 차이를 갖고 있다고. 그럼에 의해서 생기는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돌연변이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을 여러분에게 숙지시켜주기 위해서 길게 유전자 개념까지 꺼내고 등등등을 다 설명을 한 거야. 됐죠?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 변이의 원인은 유전적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물론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 유전적 차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고. 돌연변이 유발원에 돌연변이 유발원 화학물질도 있을 수 있고 이걸 다른 말로 돌연변이 유발원. 어떤 것들이 유발원이냐? 굉장히 뭐 엑스레이 촬영을 많이 했다거나 그것도 그럴 수 있어. 엑스레이나 방사선이나 또는 뭐 자외선, 오랫동안 자외선에 많이 노출됐다거나 등등등이 다 또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 뭐 탄물질 들어보셨죠? 뭐 숯불갈비 먹을 때 선생님 저는 탄 게 맛있던데요. 탄 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 탄물질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안 될 뿐더러 그 아이들이 많이 쌓였다가 그것의 화학적 조성이 이 염기에 해당하는 이 성분하고 좀 비슷해. 그래서 자리바꿈을 통해 거기 안에 들어가 버릴 수 있어. 세포가 복제될 때. 그걸 내가 잠재적으로 많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많이 갖고 있다면. 그래서 탄물질들 같은 경우도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돌연변이나 유성생식 과정에 의한 각각의 조합으로 변이가 나타날 수 있더라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유전적 차이에 의해서 변이들이 있을 수 있었고 그런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들을 지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오른쪽 여기 2번 한번 봐봐. 여기 조그만한 것에 나와 있는 2번 봐봐. 여기 보면 2번. 자, 2번. 자, 유전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특징이 자주색 꽃을 결정하게 하는 유전자였어. 그지? DNA 보이죠? 이중 내성 구조의 DNA? 그죠? 이중 내성 구조의 DNA에 거기에 놓여져 있는 ATGC, TTA, 블라블라블라 등등등에 의한 염기 순서들이 자주색 색소를 많이 만들게 하는 거였다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여러 가지 막 돌연변이 유발론에 노출돼가지고 원인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빨리 복제하는 과정일지 여러 가지 등등등의 원인으로 자주세권 유전자의 유전 정보의 염기 서열의 변화가 생겨서 어떻게 된 거야? 아예 흰색꽃 유전자, 자주색을 만들지 못하는 흰색꽃 유전자의 형태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돌연변이야. 오케이?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그죠? 염기별 서열이 달라져 버려서 그런 거야. 그래서 자주색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흰색을 만들어낸 형태로 달라진 거. 이런 게 돌연변이야. 그 돌연변이가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뭔가 되게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왜?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가 바뀐 거잖아. 그지? 원래 가지고 있던 원본의 엄마 아빠의 어떤 정보의 변화가 생긴 거니까 돌연변이라고 하면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걸 또 달리 생각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항생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우리가 큰 흐름에서 진화와 자연 선택. 진화가 그럼 어떻게 흘러가고 진화를 이끄는 건 무엇이 근본적인 힘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진화와 자연 선택을 이야기할 거야. 일단 자 여기서 얘기할 때 돌연변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 돌연변이, 진화와 자연 선택을 배우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이 세균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세균 입장에서 얼마나 남았어? 오늘 할 분량까지만 조금만 더 집중해볼게요. 자, 이 세균 입장에 생각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이 세균은 항생제라고 하는 거. 아까 항생제는 세균의 세포벽에 해당하는 펩티도글리칸을 합성하지 못하게 하는 물질이죠. 그죠? 그래서 펩티도글리칸 세균의 세균만 가지는 펩티도글리칸을 합성하지 못하게 하는 하는 물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오케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죠? 페니실린이 최초의 항생제이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저 세균 입장에서 내가 이 펩티도글리칸이라는 형태를 만드는데 저걸 어떻게 알고 저 항생제가 들어오면 내 거를 탑방풀 해가지고 내 세균들을 못 만들어내네. 그치? 그러면 그 세균 입장에서 내가 세포 분열했는데 나의 온전한 새끼들 없고 내가 호손을 개성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막 이 세균이 굉장히 빨리 자신의 정보를 카피해서 자손을 막 만드는 과정에서 그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하는 유전 정보의 변화가 생긴 거야. 원래 세균이 가지고 있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하는 유전자가 굉장히 빨리 카피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생길 수도 있지만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가 생겼는데 저 항생제 A가 저걸 인식 못해. 저 제공됐던 항생제 A가 내가 달라진 그 유전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낸 펩티도글리칸 인식하지 못해. 그러니까 항생제 A만 있었던 환경에서 이 세균은 살아남겠지. 오, 다행이다. 내 새끼는 그냥 그 유전 정보를 가진 채로 그대로 개성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세균이 한 종류의, 그러니까 우리 현재 지금 항생제 종류가 되게 여러 개 있다라고 하는 건 세균이 그런 항생제가 많은 환경에, 각각의 항생제가 있었던 환경에 오랜 시간을 거듭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빨리빨리 자신의 정보를 카피하는 과정에서 우연찮게도 돌연변이가 생긴 거야. 항생제 A로는 항생제 A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거지. 그래서 세균을 만들었어. 세균들이 증식이 돼. 내가 지금 먹어줬던 항생제 A에 더 이상 이 세균이 안 죽네? 아이씨, 또 연구해봐야겠다. 얘를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것 때문에 이 항생제 A는 얘의 공격을 못 받는 거구나. 이런 단백질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변이가 생긴 거구나. 해서 또 이거 연구해. 그래서 얘만 갖는 변화된 이 항생제 A의 저항성에 대해서 얘를 공격할 수 있는 또 다른 걸 만들어내서 항생제 B를 만들었어. 그래서 B를 처리했더니 얘가 죽어. 근데 무조건 다 죽는 건 아니고 죽다가 운이 좋게도 또 걔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거기엔 또 살아남아. 오케이, 그래서 또 연구를 해서 얘를 죽이려고 하는 항생제 여러 종류를 만들어져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돼요? 왜요? 걔네들도 살아남아야 종이 이어지는 거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한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얘는 굉장히 빠르게 유전 정보를 카피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뭔가 일을 처리하다 보면 항상 에러가 생기고 그 돌연변이 덕분에 살아남게 된 거죠. 오케이? 살아남아서
처음에 제공해줬던 그 항생제 A에는 죽지 않고 그 다음 종이 이어질 수 있는 그 정보를 획득하게 된 거. 우린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린 자연 선택이라고 해요. 자연 선택. 오케이? 자연 선택. 혹시 여러분이 그 기린이라고 하는 오른쪽 한번 19쪽 한번 봐볼래요? 19쪽. 자, 19쪽을 보시면 페이지 19쪽. 자,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연 선택설은 라마르크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다윈이 이야기하신 형태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윈의 자연 선택설. 근데 처음에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누가 얘기했냐면 거기 오른편에 써져 있는 라마르크가 얘기했었어요. 라마르크. 자, 어떻게 하여서 지금 현재 포유류 중에 대부분 사슴처럼 목 길이가 길진 않아. 사슴, 고라니 목 길이가 길지 않거든? 근데 왜 기린은 목의 길이가 이렇게 대빵이나 긴 거지? 궁금했어. 이렇게 왜 똑같은 포유류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 목의 길이가 짧은데 기린은 목의 길이가 긴 채로 어떻게 해서 목의 길이가 길어진 거지? 노력을 해서 길어진 건가? 아니면 원래 더 길었던 건가? 궁금해서 여러 가지 그것들을 그런 이론을 설계하는 과정들을 설명을 했었고요. 그걸 처음에는 라마르크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 용불용설. 한자로 얘기하면 용용 죽겠지 아니고요. 절대 용불용설.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굉장히 노련해져서 그 환경에 알맞게끔 변해졌고 그것들이 그 다음 자손에게도 전달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는 유전 정보가 수학을 겁나 뒤지게 못하는 유전자야. 근데 내가 그 수학 문제를 다 외웠대. 네, 싹 다 외웠대. 그래서 그의 첫 중간고사는 잘 봤어. 근데 봐봐. 그 다음번 중간고사도 잘 볼 수 있을까? 어렵겠죠. 왜요? 그냥 답을 그냥 그대로 다 외워서 맞춘 것 뿐이지 응용력은 떨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그런 수학적인 능력이 타고나지 못해. 약간 수학적 능력은 좀 타고남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지? 왜냐면 내가 그걸 사고하는 역량치를 좀 갖고 있어야 되거든. 또 수에 대한 약간 비례식 감각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좀 남들보다 타고난 사람이 있긴 있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안 도달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한계치가 약간 있긴 있다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을 이렇게 얘기한 거지. 기린들이 원래 사슴처럼 목의 길이가 짧았다. 그러니까 왜 기린들은 목의 길이가 길지 이걸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이야. 근데 지금은 현재 이걸 수용하고 있거나 받아들이고 있진 않아. 왜냐면 알다시피 후천적으로 내가 획득 형제를 통해서 쌍꺼풀을 얻었다라고 해서 다음에 내 태어나는 딸이나 아들들이 바로 쌍꺼풀을 갖고 태어나진 않잖아요. 그죠?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거든요.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데 후천적인 노력을 한 거니까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냥 환경적인 변화로 내가 얻어내졌던 그런 변이의 차이는 그 다음으로 유전되지 않잖아. 마치 획득 형질이 유전되는 것처럼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연 선택설이나 진화의 어떤 가설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 목 길이가 다 짧았는데 막 높은 곳에 있는, 왜냐면 먹잇감이 바닥 쪽은 다 뜯어 먹어서 없고 위에 있는 것들을 먹어서 뜯어 먹어야지만 그 기린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을 막 늘리는 연습을 겁나 뒤지게 했대. 그래서 목의 길이가 길어져서 지금 현재처럼 된 거래 라고 설명하는 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야. 그리고 목 길이가 길어서 얘네들끼리 결혼했더니 다음 자손도 목 길이가 긴 아이가 뚝 자연스럽게 태어났다라고 얘기한 거. 근데 유전을 이때 당시에는 유전학이 세팅되기 전이었어. 유전학의 배경, 멘델의 유전학이었지, 멘델의 유전의 체계가 완전 잡히기 전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이론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과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그런 가설로 받아만 들였던 거지. 유전학이 성립되고 나서는 야 뭐 획득 형질이 유전자가 그 다음으로 전달되는 것도 안 돼. 말도 안 되지. 지금 못 받아들이겠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받아들인다? 다윈의 자연 선택설 형태로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원래는 그 기린의 집단에서 목 길이가 짧은 아이, 목 길이가 긴 아이, 목 길이가 뭐 중간 길이 아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인은 그렇게 얘기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목의 길이가 서로 다양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목 길이 아이들이 있었다. 오케이? 목의 길이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 왜냐면 내가 얘네들을 갈라파고스 군도 섬에 가서 관찰해 봤더니 하나의 종에 대해서도 형질들이 다 다양하게 있더라는 거. 하나의 종 내에서도 뭐 이렇게 바닥 거북이의 목 길이도 다 다양하게 있더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다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아마도 먹는 걸 가지고 막 열심히 뭐 하다 보니까
생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먹이 경쟁을 하겠지. 과잉 생산을 해서 변이를 가진 자손이 태어났고, 그지? 여기서 말하는 변이라는 건 목 길이가 다 다양한 아이야. 그지? 목 길이가 긴 아이, 짧은 아이, 중간 길이의 아이, 이렇게 다양한 아이야. 근데 그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먹이 경쟁을 했을 거야. 먹이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줄 중에서 생존에 유리한 건 긴 것이 더 유리해. 그죠? 긴 놈이 뭐 중간 높은 곳, 중간 놈 다 따먹을 수 있으니까. 짧은 놈은 아래쪽만 따먹지. 거기 있는 잎들을 다 따먹으면 짧은 애들끼리 계속 경쟁하고 위에 있는 잎들은 못 먹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아마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 사이에 먹이 경쟁을 했을 거고, 그 달라진 환경에 생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목 길이가 긴 아이만 생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거고, 그 긴 길이의 아이들이 어떻게 계속 선택돼서 긴 길이의 아이만 생존해서 살아남아 그 긴 목의 길이를 가진 애들끼리 계속 생식을 하다 보니 긴 형질을 가진 아이의 자손수가 많이 태어나서 현재는 목의 길이가 긴 아이들만 남아있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다윈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남자 선생님께서 진도를 나가주실 거고, 다음 주에 이어서, 잠깐만요, 다음 주에서 내가 나갈 건데, 진도를 나갈 건데, 그때는 다윈의 자연 선택설부터 다시 한번 내용을 잡아드리면서 더 나갈 거야. 숙제가 있어요, 대신. 오늘 되게 중요한 견인을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아래 개념 속속 문제 있죠, 19쪽. 19쪽에 있는 개념 속속 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복습을 꼭 해보시고요. 첫날이라 저희 숙제를 마지막으로 나눌게요. 24쪽. 네. 야! 숙제했다고. 24쪽. 24쪽 또 어디? 19쪽. 19쪽하고 24쪽. 분명 기억은 하지만 안 해올 거야.